23장 두 번째 인덕턴스와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자기학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반 물리에 나오는 내용들도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경이 좀 많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량적인 관계는 다루지 않고 정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 보면은 이 교류, 특히 이제 전자기파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더 확장돼 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많은 얘기들이 담겨져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중심으로만 좀 이해하면 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체 유도라는 거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회로에 코일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회로는 주로 그 저항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전원 장치가 있었죠. 전원 장치를 다시 말하면은 그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돼. 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지라고 쓰고 있고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축전기를 배웠죠. 그래서 이 저항과 축전기가 같이 있는 회로, 저항을 R, 축전기를 C, 그래서 RC 회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RC 회로 같은 경우에 이 축전기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 전기를 이렇게 전하를 축전기에 쌓아주게 되죠. 그래서 쌓아주게 되면은 완전하게 전하가 다 쌓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역기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바뀐다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물론 RC 회로는 좀 복잡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정성적인 관계는 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코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코일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네, 인덕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덕터. 근데 코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코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이제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전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은 그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선속의 변화에 따라서 기전력이 생기게 되죠. 그때 그 기전력의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 보이는 여기처럼 회로에 이 코일이 있을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 자기장이 여기 이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여기 반대로 이렇게 기전력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생기고 만약에 전류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기전력이 생기게 되죠. 이런 거를 이제 그뭐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거를 우리는 이제 자기 코일 그러니까 자기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다. 그래서 그 자체 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유도에 생기는 그 기전력의 크기는 뭐냐면은 전류의 변화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으면 그때 기전력을 그 인덕터를 그 L로 쓰거든요. 그래서 L로 쓰면은 얘는 전류의 변화, 이 전류의 변화에 반비례하고 그때 비례상수를 L값,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은 그 인덕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덕턴스는 이 물리적인 어떤 형상, 즉 코일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값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덕턴스를 구하는 뭐 그런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거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 기전력은 그 자기선속의 시간 변화율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값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서 인덕터 L이라고 하는 거는
L di dt가 이게 그 n번 감겨져 있다. 그러면은 n d 파이 b dt니까 L은 i분의 n 파이 b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덕턴스를 계산을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인덕턴스를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di dt분의 이제 기전력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내용이나 요 식이나 요 식은 이런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뭐 이건 여기 설명에서 그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요 수식 내용들은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그 코일에서 생기는 자체 유도에 생기는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변화에 반대하고 부호는 반대다. 그때 비례상수는 인덕터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인덕턴스라는 값이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L, di, dt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그 R하고 L하고 즉 뭐냐면은 저항과 코일로 만들어진 이 회로 요거를 우리가 RL 그래서 RL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RL 회로를 유도하는 과정은 우리가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정성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에 대한 해석 그리고 키르요프 법칙으로 식을 만드는 것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제가 다시 그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외부에 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그래서 첫 번째 스위치를 닫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코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하면 코일은요 전류가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는 순간 처음엔 전류가 제로였다가 갑자기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를 못 흐르게 역기전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가 흐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0을 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중에 전류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값을 갖겠죠. 그렇게 되면 코일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기전력 2라고 쓰고 I라고 쓰면은 나중에는 R분의 2라는 전류 값으로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스위치를 닫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키르요프 법칙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요. 키르요프 법칙을 적용시키면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백이 저항에 의한 게 IR이었죠. 이게 이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예요. 그 다음에 그 코일 때문에 생기는 역기전력. 앞에서 자체 유도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L di dt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풀어주면 여기 보면 i가 있고 i의 미분식 있죠. 이런 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방금 그렸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지금 켜는 순간이라 그랬는데 스위치를 닫는 순간 스위치를 끄는 순간 여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전류가
R분의 2라고 하는 전류가 쭉 흐르고 있다가 스위치를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전류가 줄죠. 전류가 줄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얘가 흐르지 않게 되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스위치를 끄는 순간 전류가 원래는 이게 코일이 없을 때는 0으로 뚝 떨어져야 되는데 뚝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형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를 끄는 순간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스위치를 여는 순간 이렇게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면 열린 회로가 돼서 키르프 법칙을 적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이런 형태 회로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회로가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L과 R만 남겨지는 회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그 여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스위치 S를 B로 연결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감소를 하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일의 역할들을 이렇게 좀 정성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상호유도 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호유도는 뭐냐면요. 코일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그림이 여기 이제 코일이 여기 들어가고 이게 나오는 여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이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리고 오른쪽 코일도 감겨져 있는 겁니다. 자, 코일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그리는 그림처럼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코일 2에도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자기선속이 있죠. 자기선속이 있다고 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코일 안에 뭔가가 변해요. 코일 안에 뭔가가 변하게 되면 그 변한 것 때문에 코일 2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변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코일 2의 자기장이 변하니까 코일 2에 유도기 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어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코일을 하나를 이렇게 감아서 하나를 만들고요. 또 다른 코일을 또 하나를 감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단자를 연결해서 이 라디오 또는 MP3 지금 스마트폰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쪽에다가는 이제 앰프를 연결해 가지고 물론 이제 스피커에다 앰프가 보통 달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스피커를 연결을 해 놓게 되면요. 이 라디오나 MP3나 스마트폰에서 그 이제 출력으로 바꿔서 빼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전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스피커 만들기 활동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요 코일의 전류가 그 라디오에서 또는 이런 그 음악 기기에서 나오는 그 신호에 따라서 전류 값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니까 자기장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때 요 두 번째 코일을 첫 번째 코일하고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코일에 생기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이 그러니까 변하겠죠. 그 변하는 자기장 때문에 이 두 번째 코일에 기전력이 유도가 됩니다. 그 기전력을 받아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연결해서 스피커가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 재미난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LCLO가 있는데 LCLO도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L은 축전기고요. L은 코일이고 C는 축전기잖아요. 그래서
축전기하고 코일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 물론 이제 축전기에 전압가 다 쌓여져 처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축전기에는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요 그림을 보면요. 요 첫 번째 요 그림을 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처음에 축전기에 전하가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즉 축전기에 에너지가 쌓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은 축전기가 방전이 되면서 이 자기장 쪽에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이 자기장 쪽의 에너지가 다시 축전기 쪽에 있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 스프링에다가 그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충돌시키면은 여기 이렇게 평형점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그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되죠. 속도는 제로지만 얘 근데 가운데 오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고 위치 에너지는 제로가 되죠. 또 이게 나중에 압축이 되면은 위치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되잖아요. 이 두 개의 상황이 물리적으로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들은요, 전자기적인 현상하고 이 역학적인 현상하고 유사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LCLO에서 서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된다 그래서 LCLO의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저항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해 주니까 점점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그런 이 감쇄 진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의 그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인덕턴스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용량하고 곱해서 루트 씌운 부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교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량적인 관계에 대한 식 같은 것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뒤에 그 이 교류에서의 저항의 역할을 하는 값, 우리는 그걸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그 임피던스라는 값하고 그다음에 고유진동수라는 값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도입을 하는 건데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만 생각을 하도록 하세요. 자,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 인덕터가 들어갈 때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들어갈 때하고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선 그게 다 직류회로일 때만이었는데 교류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직류회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막대기 두 개로. 그래서 긴 막대가 플러스 작은 막대가 마이너스로 쓰는데 교류회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물결을 그려서 씁니다. 그래서 이 교류는 왔다 갔다 한다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기전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때 요 시간을 우리가 t라고 얘기해서 얘가 60분의 1초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맨 처음에는 뭐냐면은 교류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당연히 그 여기에 기전력이 여기 이제 그 교류의 기전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는 값을 맥시멈 값에다가 사인 형태를 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델타 V는 어떤 맥시멈 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된다고 썼는데 이 전류가 저항이 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은 전류는 R분의 델타 V니까 델타 V에서 저항이라고 써서 R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R분의 델타 V 맥스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여기서 R분의 델타 V 맥스를 I 맥스라고 쓸게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낯설 텐데 기전력의 사인 오메가 t 그다음에 전류의 사인 오메가 t 두 개가 같아요. 당연히 같겠지. 그런데 얘가 축전기나 코일로 가면은 같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그 같은 그러니까 기전력이 플러스로 갈 때 전류도 플러스고 기전력이 제로가 되면 전류도 제로고 기전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전류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일 생각해보세요. 코일은 이 변할 때 그 변하는 값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사실 좀 다르죠. 뭐냐면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교류의 일반적인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류는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220V라는 게 과연 뭐냐예요. 즉 교류 전압이 이렇게 사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게 220일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는 우리가 이제 RMS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RMS는 뭐냐면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거든요. 제곱해서 평균 낸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니까 평균하면 제로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요거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여기 보면은 전류가 이게 전류를 보면요. 전류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제곱을 해주면 요게 위로 올라오고 제곱만큼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 면적을 다 더하면요.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 얘기는 요 그래프 요거 안에 있는 요 면적을 요걸 다 더한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Imax의 절반 2분의 1 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 낸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우니까 2분의 1의 루트 씌우니까 루트 2분의 1이 밑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전류의 RMS 값은 맥스 값의 약 0.7 정도가 됩니다. 그 소리는 전압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압의 맥시멈은 그러니까 그 전압의 평균값은 맥시멈의 0.7배라는 소리예요. 요 값을 우리가 220V를 사용해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맥시멈 값은 220V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220V보다 그러니까 루트 2배만큼 큰 거니까 루트 2가 1.414죠. 그래서 실제로 약 311V 정도. 즉 여기 교류 전압을 보면은 교류 전압은 요 맥시멈 해당되는 값이 311V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류가 220V라고 하는 말은 평균적이면 RMS 평균이에요. 그 RMS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311V랑 마이너스 311V를 왔다 갔다 1초에 몇 번? 60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류에서 앞에서 저항 연결했을 때 했었는데 인덕터가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덕터가 연결될 때 벌어지는 걸 이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교류하고 인덕터가 연결됐을 때 키르요프 법칙을 쓰면요. 여기에 전압을 V라고 하고 델타 V라고 하고 여기에 기전력은 마이너스 L에 dt di라고 돼서 실제로 이와 같은 키르요프 법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델타 V가 사인이면은 이 i를 계산해 주면은 i는 코사인이 돼 버리거든요.
코사인이 된다는 거는 사인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안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요. 이 교류의 전압하고 그러니까 저항이 아니라 그 코일이 연결됐을 때의 전류는 같은 위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위상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좀 낯설긴 할 텐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압이 이렇게 사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할 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아까 전류가 0일 그러니까 전압이 0일 때 전류도 0, 전압이 맥시멈일 때 전류도 맥시멈, 전압이 미니멈일 때 전류도 미니멈 이렇게 같이 따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코일이 연결 때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변화가 클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원래의 전압에 이르면은 처음에 코일이 없을 때는 전류가 같이 요걸 따라서 흐르겠죠. 기울기가 가장 큰 게 언제면 여기서 가장 커요. 여긴 기울기가 제로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C일 때는 C 위치에 있을 때는 전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가.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해지네. 코일에 역기전력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류가 0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거는 결과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좀 이거를 미분 방식을 풀고 이래야 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하고 코일이 연결됐을 때 저항이 바뀌는 거하고는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이것만 여러분,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 차이가 이제 90도인데 이제 빠르냐 느리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지 말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인덕터에서의 인덕터가 만드는 저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뭐냐면 인덕터 값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값 L과 그 다음에 원래 전원 장치에서 교류가 얼마큼 빨리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건 이제 오메가. 우리 집엔 요 오메가가 60Hz를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거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저항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이 코일이 저항 역할을 했는데 어떤 저항 역할을 하냐면 우선 L 값이 크면은 L 값이 크단 소리는 역기전력이 크게 걸린다는 거죠. 그 소리니까 L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이 크면 저항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로에서 오메가가 빨리 바뀌는 거랑 천천히 바뀌는 거 봅시다. 천천히 바뀌는 거랑 빨리 바뀌는 거하고 어떨 때 큰 저항 역할을 해주냐면은 이 코일은 뭐냐면은 전류가 변하는 거를 막아주죠, 원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오메가가 천천히 바뀌면 전류가 천천히 바뀌는 거죠, 원래 들어가는 전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빨리 바뀌면 저항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빨리 바뀌는 거를 못 바꾸게 이 역기전력이 크게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 인덕터가 만드는 저항은 L에도 비례하고 오메가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덕터가 만드는 저항을 우리가 XL이라고 쓰고요. 이거는 오메가 L이라는 값으로 나타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앞에서 이 축전기가 만드는 저항, 인덕터가 만드는 저항을 유도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도 이렇게 진동하는 게 차이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저항은 똑같고 그런 과정들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 다음으로 이제 축전기가 교류에 연결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도 이제 역시 계산을 해주면은 90도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이 코일 연결했을 때하고 반대 방향의 90도만큼 차이가 생기는데 얘도 그 전기 용량 C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속도 오메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선 C 값을 봅시다. 이 축전기가 저항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교류에서예요. 그래서 축전기는 전기 용량이 크면은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크면은 저항 역할을 잘 못해요. 전기 용량이 작아야지 거기에 빨리 쌓여서 저항 역할을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C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오메가가 빨리빨리 바뀌면은 다 쌓이기 전에 그 축전기의 전하가 다 쌓이기 전에 방향이 바뀌어 버리니까 저항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오메가에도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축전기가 만드는 저항을 이제 XC라고 쓰는데 얘는 오메가 C분의 1의 1이란 값을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용량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이런 얘기를 가지기 위해서 교류에서 축전기에서의 이런 값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류에 진동하는 거하고 얘가 차이가 생긴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전체 내용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가 모두 합쳐져 있는 교류회로 그거를 RLC 직류회 RLC 직류가 아니죠. 지금은 직류라고 써 있고 그림은 교류니까 RLC 이제 교류 회로가 되겠죠. 아니다. RLC 직류 회로는 얘가 직류로 연결됐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R과 L과 C가 직류로 연결됐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건데 이런 RLC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R은 비례하는데 L과 C는 90도만큼 차이가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90도만큼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L과 C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으로 그림 보면 이쪽이 R 쪽이면은 이쪽이 L 쪽이고 이쪽이 C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XC XL, XC, 이거 XR 이렇게 표시해 보면 XR은 이제 R이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XL은 오메가 L이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값은 뭐냐면요. XL과 XC는 같은 방이니까 빼주면 되죠. 그 빼준 게 만약에 위쪽이 길어서 요만큼 값이다. 요거는 뭐냐면은 XL 빼기 XC다. 그러면 요거하고 R이 만드는 요게 크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루트 R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지금 제가 정성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한 건데 R제곱 더하기 XL 빼기 XC의 제곱에 이거를 Z라고 해가지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라면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교류회로에서 저항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임피던스 Z가 최소가 돼야죠. 그럼 임피던스 Z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XL과 XC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XL이 오메가 L, XC가 오메가 C분의 1. 그래서 이게 같으려면은 오메가가 루트 L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 잠깐 나왔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면은 고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역학에서도 나오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요 놈을 이제 고유 진동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다른 말로 공명 진동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잠깐 설명을 해줘 봤는지를 설명은 방금 다음으로 앞에서 이제 지금 요 임피던스 구하는 과정 여기서 잠깐 나왔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좀 헷갈리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정성적인 과정만 설명을 한 요 값을 우리가 유도한 거고 이 임피던스라는 값이 어떻게 이야기했던 최종 보도록 할 거고요. 앞에서 전류가 맥시멈이 될 때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이게 임피던스가 분모에 들어가서 XL과 SC가 같을 때 맥시멈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류값을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뭐 이제 저항값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게 돼서 오메가가 바뀔 때마다 값이 바뀌는데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될 때 이 값에서 이제 맥시멈 값을 만들게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하세요. 즉 뭐냐면 R과 L과 C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류회로에서 이 공명진동수 또는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일 때 전류가 최대가 된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오메가 루트 LC분의 1이 그때가 전류가 최대가 되느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피던스라고 하긴 요것만 기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RLC가 연결된 저항과 코일과 축전기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교류 회로에서 오메가 즉 루트 LC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진동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전류가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하면 이게 교류의 진동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돼? 교류의 진동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60Hz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L 루트 LC분의 1을 바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교류의 진동수 60Hz라고 하는 거는 이 회로에서 사용하는 진동수를 말하는 거고 전자기파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이 오메가가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나오는 요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 요거는 제가 요 페이지하고 됩니다. 자, 근데 교육 과정이 바뀐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축전기하고 코일이 하는 역할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아까 했던 그 그래프를 잘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요. 우선 이제 반복적인 설명이 좀 될 거라고 되는데 축전기가 하는 역할, 코일이 하는 역할을 보면은 이 오메가 진동수, 이 교류 전원의 진동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축전기는 오메가가 이게 묻는 건 그거예요. 심정인간. 오메가가 크면 전류가 잘 흐르나 질문이 겁니다. 오메가가 커야 잘 흐르냐 오메가가 작아야 잘 흐르냐 그거거든요. 자, 축전기는 시간이 이제 만약에 직류로 연결되면은 축전기의 전하가 쭉 쌓여서 완전히 쌓이게 되면 이제 전류가 안 흐르게 되죠. 근데 전류가 안 흐르게 된다는 얘기는 저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가
크면, 오메가 크다는 얘기는 빨리 바뀌는 거거든요. 빨리 바뀌면 축전기에 전하가 쌓일 틈이 없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축전기 같은 경우는 오메가가 크면은 전류는 빨리 크면은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래서 오메가가 커지면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근데 코일은 오메가가 크면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간 단계에 뭐가 필요하냐면 오메가가 크면 그러면 저항이 커지는 거죠. 사실 저항은 XC라고 했죠. XC가 커져서 그래서 XC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메가가 크면 XC가 작아져서 전류가 크게 흐르는 거고요. 이 코일 같은 경우 오메가가 크면 이게 빨리빨리 바뀌게 되면은 빨리빨리 바뀐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코일의 전류가 확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XL이죠. XL이 커지니까 전류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막 코일하고 축전기하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시다. 직렬로. 그러면 오메가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우선 오메가가 아주 작을 때 이쪽 영역 오메가가 작은 영역에서는 이쪽 영역에서는 어떤 게 주로 주된 역할을 주냐면은 아까 말했어 오메가가 클 때 전류가 크다고 했던 얘기는 축전기 같은 오메가가 작으면 전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축전기 때문에 오메가가 작으면 0이 돼 버려요. 다음에 코일은 오메가가 커지면 전류가 줄어든다 했죠. 여기는 큰 쪽은 코일에 의해서 0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 그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좀 정성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량적인 과정을 거쳐서 설명한 거를 교과서에선 정성적으로 한 페이지 내에 딱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이 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앞에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두 개의 페이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은 왜 배웠냐? 바로 이 전자기파 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모두 다 전자기파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특정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만 내수가 들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KT가 쓰는 거와 그 다음에 뭐죠? SKT가 쓰는 거 주파수 대역이 틀리다고 하죠. 뭐 그거는 좀 그러니까 라디오로 할게요. 라디오가 좀 쉬우니까. 라디오 보면요. 특정 주파수에 그러니까 뭐 KBS, MBC, 뭐 SBS 뭐 이렇게 이 방송국마다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91.9MHz다. KBS인가 MBC인가? 91.9MHz. 자, 요거는 뭐냐면요. 91.9MHz라고 하는 그 진동수로 이게 얼마야? 10의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거의 100만, 1000만, 1억 가까이 9천만 헤르츠에 해당되는 그 떨림을 갖는 전자기파가 방송국에서 방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교류해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전기장만 봅시다. 전기장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안테나는 쉽게 말하면은 그 안에 자유전자가 들어있는 그런 막대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안테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러면 이 안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기파가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만들어진 게 전자기파인데
이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들면서 전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기파가 움직일 때 그 전기장이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가 됐다 하죠. 그럼 MBC 같은 경우는 그 전기장이 흔들리는 게 1초에 9천만 번, 9,190만 번 흔들리는 주파수로 전자기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전자도 그와 같은 진동수로 얘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소리는 결국 뭐냐면 전자가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니까 그에 따르는 기전력이 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91.9MHz의 교류가 그 전 안테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회로 속에 코일과 축전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코일과 축전기의 값을 변화시키면은 이 전자기파 수신회로의 고유진동수 그거를 91.9MHz가 되게 맞출 수가 있죠. 그렇게 딱 맞춰지게 되면은 이 회로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91.9MHz의 전자기파에서 수신되는 그 전자기파가 전자를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교류의 전원이 되는 거고, 축전기와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고유진동수하고 그 교류의 전자기파의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주파수, 그게 이제 교류의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거하고 일치가 되면 아까 전류가 맥시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맥시멈이 되면은 스피커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과 축전기의 값을 바꿔서 고유진동수가 루트 LC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되도록 L이나 C를 바꿔서 91.9MHz가 되게 맞춰 놓으면 그러면 전류가 크게 흘러서 우리가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자기파 공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통 코일과 축전기는 어떻게 바꿔주냐면요. 코일은 바꾸기가 쉽지 않고요. 축전기는 이렇게 그 축전기 속에 유전체를 판 형태로 만들어서 얘를 살짝 돌리면은 그 판이 일부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해서 연속적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그래서 L 값으로 보통은 FM이나 AM 같은 거를 조절해 주고요. C 같은 것들을 그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일치시킵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파를 수신해 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듣는 원리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게 그 IC 형태로 되고 그러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자기파의 수신 원리고 요게 이제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자기파가 사용되고 활용되는 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그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물리가 아니고 뭐 생물할 건데라고 생각해도 전자기파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전자기파를 우리가 어떻게 수신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류 회로에서의 RC R은 당연히 들어간 거고 RLC 회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조금 내용 어렵기는 하지만 이 정성적인 과정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변압기랑 관련된 내용 잠깐 남아 있는데 이 변압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이 상호 유도 얘기했잖아요. 그 상호 유도 얘기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자, 뭐냐면은 이 변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류와 교류의 싸움 중에서 사실은 교류보다는 직류가 더 명쾌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이 교류가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이제 변압기가 아니라 그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직류를 바꿔서 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직류가 익숙한데 그래서 예전에 그 이 커런트 워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에디슨이 나오죠. 그래서 에디슨이 직류 회로를 이제 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 그게 더 근본적이니까.
근데 직류 회로를 썼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쓰는 게 이제 220V다라고 해주면은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서 저항이 작다고 하지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죠? 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뭐 안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이제 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서 송신을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에너지 소모가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전압을 높이려면은 변압을 해야 되는데 그 변압을 하기가 용이한 게 바로 교류입니다. 그래서 교류와 직류의 싸움에서 오늘날 교류가 이긴 거는 바로 그 에너지 소모,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높은 전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높은 전압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뭐냐면 여기 이쪽의 코일 가문수와 이쪽의 코일 가문수를 바꿔주면은 이게 이제 연처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기장의 요한으로만 흐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왼쪽 코일과 오른쪽 코일의 가문수를 바꿔주게 되면은 전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가문수를 2배를 해주면 전압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압을 만들면은 전압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몇만 볼트 정도로 해가지고 송전탑을 통해서 집 근처로 와서 전압을 내려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잠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류기라는 게 잠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정류기하고 여과기하고 뭐냐면은 요거는 이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앞에서 저걸 뭐라고 했죠? 이 발전기에다가 정류자를 연결해 가지고 다 플러스로 만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에 다이오드를 연결해 주게 되면은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고 반대쪽은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원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다이오드 때문에 반대쪽 방향은 전류가 흐르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축전기를 중간에 연결시켜주면요. 축전기가 하는 역할은 변화를 약간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뚝 떨어진 거를 막아서 얘가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거의 직류하고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과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실제는 더 복잡하겠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